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뭘 핸드폰을 그렇게 열심히 컨닝을 하고 계세요? 다 하시면서. 중요한 정보가 왔어요. 저기서? 용산에서? 아니, 뭐 당에서.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죠? 차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엄숙해 보이시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신기가 불편하실 일이 혹시?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약간 정치 우울증 걸렸어요. 왜요? 우울하잖아. 정치 보고 있으면. 최근에 계속 하나의 뉴 노멀이어 가지고 적응 중입니다. 그렇지. 다 적응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정치 뉴스 시청률이 뭐 많이 그래요?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파다해서 뭐 비단 우울증 걸리신 게 소장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다 보셨어요? 조금 봤습니다. 부분. 보기 싫으셨구나. 정말 이게 저는 부끄러운 게 위원장하고요, 네. 간사가 네. 정인들한테요 네. 선서를 안 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막 혼을 내고 고발할 듯이. 근데 자기 사건이 수사 중일 때는 선서 거부는 법에 보장된 권리잖아요. 옛날에 조국 대표가 정경심 재판에 300번을 거부했습니다. 질문 300개를. 전부 이제 묵비권? 형사법 148조에서 진술 안 한다. 묵비권 행사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재판의 정의도 한번 찾아보시면 자기 질문이 권한이니까, 300개였어요. 권리니까. 예, 정경심하고 이게 공범이 될 수 있으니. 네.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선서 안 하는 가지고 공개한 게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정인들 보고 왜 10분씩 나가서 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위원장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난동을 부리가 소란할 때는 질서 유지권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답변 안 한다고 당신 10분 나가 벌써 있으라. 이건 월권이라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하면 안 되죠. 정인. 예. 정인. 정인. 제가 감히 그걸 참 뭐라 할 입장은 못 됩니다. 저도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위원장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서 변호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통쾌하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더만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뭐 하고 싶었을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거든요.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그리고 저 역시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정훈 수사단장의 이야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 이종섭, 임성근 앞에서 사실은 박정훈 대령이 직격을 했잖아요.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일주기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 요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아주 뻔뻔하게 뭐 증인 선서도 안 한 그 핵심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 권력에 아부하는 거 말고 이 해병대원의 죽음 앞에서 일말의 양심이라든지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느끼는 건가 하고 저는 솔직히 엄청 열받았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 데자뷰 같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청문회장에서 한번 센 발언하셔가지고 떴잖아요. 막말해서. 박정훈 대령이 어제 약간 그런 모습, 약간 저는 데자뷰 느낌이 있었어요. 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박정훈 대령의 한마디가 그냥 전반적으로 딱 정리한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고초에 빠졌다 해가지고 또 어머님 말씀했는데 그것도 되게 그 어머님이나 할아버님 말씀이나 그런 게 되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그게 아마 그 윤석열 당시 검사가 2013년인가 4년이었던가로 기억나는데 그때 저도 이제 그때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서 있는데 그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박정훈 대령 발언 조금 들어볼까요? 준비돼 있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사건 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령관 역시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런 사이 같은 날 17시경 사령관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제가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령관은 저에게 오늘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로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 사단장을 처벌하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맞는데 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중앙수사대장, 1광역수사대장, 수사지도관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과거 사이버 댓글 사건 수사 외압 관련 국방부 장관, 조사본부장이 구속된 사례를 회상하면서 수사 서류를 변경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저 반듯한 군인을 잘못 건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반듯하게 안 봐요. 아 그래요? 반듯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이 군의 수사권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넣거나 예. 또는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사건의 개요 정도 적어서 예. 바로 이제 경찰에 이첩하면 돼요. 음. 본인이 압수수색하거나 강제로 소환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걸 안 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단장이 책임 있는지 압니까? 수사도 안 해보고 그냥 뭐 관심법을 압니까? 사단장이 책임 있다는 거는 뭘로 알죠? 수사권도 없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도 얼차려 받다가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지금 국방개혁 자문위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뭐랬냐면 이게 여기서 사단장, 군단장까지 예치 마라. 예. 그냥 중대장이든 그것도 예치 말고 사건의 개요를 적고 피해자는 경찰서 알아 판단해 달라. 네. 이렇게 간단히 그 서류가 있거든 서식에. 이렇게 빨리 보내라. 예. 월권하지 말고 네. 이번에 빨리 보냈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 저 박정훈 대령은 공명심이 강한지 아니면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지 굳이 사단장까지 그 넣으려고 예. 본인이 수사할 권한도 없으면서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월권입니다. 항명입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만 더 자꾸 이게 외압이라 하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결재라는 게 허수아비입니까? 근데 가져온 대로 사인만 한 게 결재입니까? 가져왔을 때 이거 빼, 이거 넣어. 이것도 결재고요. 이미 보낸 것도 야 내가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다. 다시 해소해와. 또 이거 빼. 이게 결재 아닙니까? 따라서 독립된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반론하실 분. 근데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일단 있고요. 승인 후에 보류 지시를 하고 자료 회수를 이렇게 하는 거는 군사경찰의 상당히 침해하는 거라고도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 이견이 있었으면 내용상 이견이 있었으면 보고받을 때 말씀을 하셨어야죠. 무슨 임성근 사단장 그 직무 배제하고 후임자 내정자까지 논의했던 자리였다고 하던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결재했던 거 다 취소하고 잡혀있던 언론 브리핑 다 취소하고 유가족들한테 설명했던 내용 다 뒤집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심지어 어제만 보더라도 이 임기훈 전 국방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이 해병대 수사기록 경찰 이첩 당시에 그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랑 3차례 통화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을 피했어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그 전후 앞뒤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화를 하는 그 내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까지 뒤집을 이유가 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죠. 소장님. 아니,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은 왜 이렇게 통화를 뭐 몇십 통, 몇백 통을 하시는지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냥 법대로 절차대로 해가지고 뭐 법원에 가든 뭐 하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너무 열심히 개입을 했느냐 문제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뭐하러 이렇게 경로를 하시고 그리고 그 대통령실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 독립성을 보장하려면요. 네. 결재 제도를 없애든지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판사가 판결문 쓸 때 대법원한테 결재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박정훈 대령이 본인이 독립성 있으면 조사해서 바로 결재 없이 보내면 되는데 왜 결재 제도를 두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게 통제 가능한 저는 외압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군정 권력권이 있고 그다음에 합참의장부터 나뉘잖아요. 네. 따라서 대통령은 저는 화를 2번 냈다고 들었어요. 한 화는 번은 내셨어요? 예, 2번 냈어요. 2번? 예. 한 번이 아니고? 예, 한 번은 이제 뭐냐? 한 번은 이제 왜 무리하게 돌아가신 분 수색하려고 무리하게 하다가 안타깝게 군이 죽느냐? 이렇게 화낸 게 한 번. 그럼 본인이 말씀하셨죠. 예. 또 한 번은 그래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처벌하려고 보내느냐? 왜 이렇게 수사권도 없으면서 이렇게 여러 개 사단장까지 많은 사람을 특정했냐? 딱 진짜 핵심 책임자들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내는 데 대해서 경찰이 구속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사단장을 넣어도 경찰이 기소 안 할 수 있고 빼도 경찰이 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피해자로 특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두 번 화를 낸 걸 들었고 아니 통수권자가 화도 못 냅니까? 아니, 뭐, 문재인 경로 써보세요. 검색어. 경로 안 해요. 아니 문재인 경로 치니까 10몇 건이 나와 있더라고. 제가 받은 게 경로행위 죄입니까? 화도 못 냅니까? 아니 경로에서 방향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그 문제가 근데 있죠. 통화도요. 녹취가 있습니까? 그냥 통화한 거 가지고 아니 근데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님, 예. 제가 궁금한 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건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사도 아니고 별 법적 효력도 없는 그렇죠. 이첩인데 참고문서죠. 참고문서 보낸 거의 내용 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로하실 일이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그냥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하게. 그렇죠. 근데 뭐하러 거기 아마 이제 끼어들어요? 제가 이제 대통령 입장에는 군 통수권자잖아요. 해병대 사단장이 아마 2명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핵심 전력이잖아요. 근데 사병이 물론 안타깝죠. 네. 최상병. 근데 이걸 가지고 해병대 전체를 다 처벌하고 다음에 이게 군의 사기나 아까 그런 말 놓잖아.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사람 하나 돌아가실 때마다 군인들 사단장 다 처벌하면 군대 우리나라 사단장이 별 2개잖아요. 그걸 통수권자는 그것도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정책적인 판단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예. 근데 처벌 여부는 사법적인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하면 안 될 사안이잖아요. 그냥 그거는 화만 내니까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사기관이 맡겨야죠. 그 그렇죠. 대통령이 처벌하면 어떡하냐 그거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건 잘못한 거죠. 야 오늘 3대1 3대1 아니 그 죄송합니다. 아니, 자, 여기까지. 사실, 예, 뭐 논리도 안 맞는 게 있는 게 이게 보통 그 이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 포함한 걸 문제 삼는 그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수사권이 없는데 왜 혐의를 특정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면요. 누구도 혐의를 특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조사를 해서 2명을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히긴 했죠. 근데 어쨌든 특정한 건 특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특정을 한 것도 월권이다. 이걸 똑같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임성근 사단장 넣었다고 난리치고 근데 그 뒤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재조사해서 2명 특정한 건 뭐라 안 하고 이거야말로 완전 논리 모순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조금 안쓰러움을 느끼는 거는 여당이 항상 불리해요. 제가 해보면 예. 토론 가보면 야당 때는 좋았거든요. 그냥 막 공격하면 돼요. 근데 이번 일의 교훈이 제가 난감해요. 교훈이요. 앞으로는 이게 군대 안타까운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생기더라도 이제는 2, 3일 내에 이렇게 논쟁하지 말고 개요만 적어서 경찰에 신속하게 이첩해라. 사고 이게 안 나- 교훈입니다. 사고 안 나게. 예, 안 나는 게 제일 좋고. 예, 이거 생떼 같은 자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 자, 주제를 바꿔서요. 민주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7월 23일이죠? 전당대회가? 예.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이제 막 출마 선언들 하던데 지금 4파전인 거죠? 뭐 1강 2중 1약으로 봅니다. 1강 2중 1약. 1약은 누구예요? 거꾸로. 윤상현 의원. 1약이에요? 안타깝지만, 여기 예. 나오셨었는데. 그래도 1약? 현재 지지도 그렇습니다. 2중은 원희룡, 나경원, 1강은 한동훈. 요럴 때는 제가 이제 직진으로 누가 됩니까?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유력한데 유력해요? 다만 이제 그 1차에서 50% 이상 해서 끝나느냐 아니면 이제 그 결선 투표로 가서 하느냐 요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한 위원장이 앞으로 이게 윤 대통령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게 상당히 변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해야 된다. 또는 이제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게 판세가 요동칠 것 같아요. 두 분이 직접 통화도 하셨다는 거죠? 통화는 이제 그 한 위원장이 네. 비서실장한테 먼저 했는데 네. 비서실장이 바꿔줬는데 뭐 10초 정도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게 덕담 정도. 네, 이걸 이제 그 한 위원장 측에서 마치 대통령이 자기 해준 것처럼 이래서 상당히 대통령실이 불쾌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명 후보는 대통령을 다 만났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통화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차이는 좀 있죠. 야, 묘한 메시지를 발신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놀랬어요.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온 것 자체가 일단 좀 놀라웠고 왜냐하면 거론되는 게 거의 없었다가 제가 여의도 식당 앞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진짜 따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얘기 같은 걸 따로 하셨나요? 아니요, 덕담을 주고 받았는데 그 다음 날인가 출마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히 그 얼마 전까지 왜 딤섬 먹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랑 딤섬? 예, 딤섬 그런 그거 만두 관계에서 그거? 예. 넓게 보면 이게 행보를 같이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딱 출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김기현 전 대표를 만나고 인요한 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이게 딱 모양새가 약간 도장 찍기 한다 그럴까요? 나 친윤이야.
라는 약간 도장 찍기 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친윤이니까 까먹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모양새를 그러면-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그 무슨 생각으로 나왔을까? 한편으로 그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기현 전 비대위원 아니 당시 전 대표도 지지율이 처음에 뭐 3%인가 5% 시작하는데 결국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여전히 용산 파워가 있으니까 용산 파워 믿고 뭔가 이렇게 제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 아는 분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정치적으로 또는 이게 국민의힘을 위해서 옳은 건지 뭐 속으로 무슨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약간 좀 뜻밖이어가지고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관심일 수 있지만 원희룡 전 장관님의 판단 자체가 좀 뜻밖이었다. 저는 생각이 원희룡 전 들었습니다. 장관님이 용산 공인 후보입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취재를 원희룡 캠프 쪽 좀 해봤더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원래 출마하려고 했으면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행 비수도 잘 모르더라고. 원희룡 후보가 후보로? 논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만하게 그 고심은 했겠지만 거의 안 논다고. 아마 윤상현은도 그랬잖아. 며칠 전까지 내를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엘살바도르 갔다 오고 이제 그 보고할 때 그 전날 있잖아요.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 강하게 출마해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날 바로 이게 결심을 해서 부랴부랴 출마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대통령이 저는 강권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추측입니다. 이거. 추측이라고 하십니다만 근데 듣는 그 사람은 정황을 알아서 잘 보면 들을 겁니다. 예, 정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 준비가 전혀 없이 갑자기 나왔다는 거죠. 엘살바도르 다녀오셨어요? 예, 예, 원희룡 전 특사로. 장관이? 예. 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좀 뭔가 짠한 짠해요? 마음이 짠해? 네 이게 뭐 저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분이랑 친한데 두 짠해. 번째로 뒤통수를 맞았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지난번에는 이 친윤 연판장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되실 때 이제 그때도 한번 주저앉히시더니 이번에도 기어코 내가 나경원 한동훈만은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용산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께서 되게 일관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행동 패턴을 보여주고 계세요. 일관. 이 전당대회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번번이 지나치질 않으시고 네. 이 굳이 용산 인증 마크를 박아가지고 누군가를 한 명을 내보내는 이 행태가 저는 선거 참패하면 정신 좀 차리실 줄 알았는데 뭐 그러신 건 아닌 것 같다. 결국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등판한 거는 결국 한동훈과 나경원을 막아라 이 특명을 받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과거에 김기현 대표를 밀면서 안철수 나경원 후보 정리시켰던 거랑 아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 예. 나경원 의원은 왜 안 됩니까? 아마 이제 본인이 계속 그 비윤 행보를 보였잖아요. 나는 친윤 후보가 아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철구 의원하고 나경원은 연대설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그걸 부인하면서 나는 뭐 친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정치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물론 이제 이해할 면이 있죠. 네, 외연 네. 확장을 위해서는 그럼. 친윤으로 낙인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그 친윤 핵심 그룹에서는 자꾸 이렇게 행보하는 게 믿을 수가 없다. 나경원이 대표돼도 언젠가는 이게 또 배신하지 않겠나. 이러니까 이게 대안을 빨리 구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고시 공부도 같이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던데. 아마 이제 그 남편하고도 친하게 네, 남편이 맞아요. 판사거든요. 맞아요. 친분은 있는데 근데 저번에 또 그 김기현 대표 때 그 앙금 있잖아요. 이런 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평생 가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박 최고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 반박하고 싶은 거는 역대 집권 여당이 어느 당이든 청와대나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초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정무실도 있고 다 그러면 이게 다 집권 여당이면 한 몸인데 어떻게 누가 당대표 되도 우리 대통령실은 아예 관심도 없고 음주 중립이다. 이런 경우는 저는 없었던 걸로 생각하거든요. 있었어요. 저 점장 중립이었어요. 아예 중립이었습니까? 그럼요. 대통령 전부 다. 대선도 완전 중립. 근데 그러면 이게 굳이 뭐 정무수석이나 정무 공무원들이 뭐 월급 받고 무슨 일 합니까? 난 들고 다니지. 그거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 때 말고 이명박 정부 때를 한번 상기해 보시면 그때 이재호 씨랑 서청원 씨 대표가 서로 세게 붙은 적이 아, 있었잖아요. 그랬어. 맞아. 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랑 윤석열 정부가 아닌 이전 정부의 차이점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실이 당 대표가 누가 하는지 무관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한 정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친박 계열이 당선됐어요.
만약에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저기는 국정 운영의 회방꾼이다 하면서 뭐 거의 무슨 약간 반역 집단 비슷한 식으로 몰았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관철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거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금도를 넘어서는 거로 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야 금도라는 게 어디 있어? 금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기존의 정부랑 차이가 있긴 있다.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우선 이철규 의원의 발언을 용산의 의향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은 보면 돼요? 이제 그 가장 대통령실하고 가깝습니까? 통합하면서 아직도 남아 있는 분은 이철규. 그러면 이제 왜냐? 한동훈 불가론을 외치는 거는 용산도 여전히 한동훈에 대해서는 별로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예측합니다. 근데 좌파들이 덮고 있다 이런 주장은 조금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워낙 많이 옵니다. 그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누가 좌파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진중권 좌파예요? 그렇게 보는 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진영에서 또 그다음에 그 김경률 제일 문제죠. 비대위원 마리 하셨던 앙투아네트. 예, 마리 앙투아네트. 김건희에서 계속 공개된 김경률. 그다음에 그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 뭐 탈당까지 했던 그 하문경, 마포의 하문경, 마포. 뭐 이런 분들을 네. 이제 그 주로 좌파라 보고요. 음. 근데 더 심하게 보는 분들은 김영동 비서실장 있잖아요. 네. 부인이 그 중국 분이라고 네. 그것까지 비판하는 이런 데 그 여론들이 많이 있죠. 너 많이 갔다. 그러니까 김영동은 저는 아니라 보는데 많이 그 세 분은 이제 좌파에서 전향한 분들은 맞죠. 네. 근데 전향해서 다 그 당내에서 수용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이제 그 아까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이 공격하는데요. 저도 누구 사람 만나 보면요, 쟤를 욕하는 사람보다 제 집사람 욕하는 사람이 더 밉더라고요. 와. 그게 남편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애처가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부인 공개하는 사람들 남편이 그걸 미워하지 않으면 그 남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하면 저는 대통령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상남자 발언인데. 근데 이게 보면 글쎄요. 저는 진짜 거의 상남자 발언에 준하는 말씀을 명대사를 막 남기셔가지고. 근데 이게 사상 검증까지 갈 일인가 싶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노무현 대통령 좋아한다고 뭐 그런 얘기 뭐 김건희 여사 통해서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치면 대통령도 좌파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 익명의 중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인터뷰를 통해 뭐 언론 관계자한테 얘기를 한 게 보니까 한 전 위원장은 강남 좌파이니 사상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당 대표의 그 자질이나 정치적 능력을 평가하기 이전에 마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정체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후진 공격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최 소장이 지켜보면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우리 서 변호사님의 말씀이 너무 구수해가지고 일단 내용을 떠나서 이렇게 듣기가 되게 좋아요. 일단 그 내용을 떠나서 되게 듣기가 좋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게 서 변호사님도 뭐 선거에 많이 이제 지켜보고 그러셨을 텐데, 그 만약에 좌파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발달하던 과정을 보면 맨날 이재호 씨라든가 뭐 김문수 씨라든가 홍준표 씨라든가 뭐 등등등 뭔가 유승민 의원도 넓게 보면 그런 거죠. 유승민 의원은 원래는 KDI 시절에 재벌 개혁 관련된 보고서 같은 것도 열심히 쓰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단순하게 말하면 51% 게임인데 뭔가 보수는 중도랑 손잡아야 되고 진보도 중도랑 손잡아야지 이기는 게임인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좌파 싫어하고 빨갱이 싫어하는 사람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게 되면은 그게 지지율이 제가 보기에 20%에서 많으면 한 30%를 넘는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내 경선이니까 좌파라고 공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설령 이기면 그 국민의힘이 좌파 다 몰아내면 그 한동훈 같은 사람을 좌파로 몰아가지고 당대표 선거를 이기면 제가 보기에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미만으로, 그러니까 10%대로 폭락한다. 그래서 그게 국민의힘이 잘 되자고 하는 건지 망하자고 하는 건지 좀 판단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민주당 얘기할 테니까 길을 좀 펴셔야 됩니다. 자, 민주당도 전당대회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이제 끌어오르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곧 사퇴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연임하기 위해서,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거의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날짜가 나왔었어요. 단독 보도 같은 걸로. 근데 이제 일단 그거는 부인을 했고요. 뭐 아직 고민 중인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곧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빨리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선언을 하고 뭐 빨리 전당대회에서 세게 뛰어야 되고 사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뭐 이 사퇴 시점이나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냐 이것보다 더 큰 과제는 이 우리의 전당대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흥할 수 있겠냐. 저는 이 고민이 더 클 것 흥행, 같아요. 흔히 말하는. 흥행 여부가. 왜냐면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핫하죠. 일단 뭐 원희룡 선수도 참전을 했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선수들이 저도 있기 그쪽이 때문에. 재밌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뉴스량도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대표께서 나오신다면 연입을 할 게 확실하다. 하지만 뭐 최고위원 누가 될 거냐. 요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비교될 수는 있겠다. 이 우려는 있습니다. 당내에서 약간의 이견도 있는 것 같은데 권민정 의원인가요? 네. 그분이 이 대선 후보 입장에서 당 대표 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던데. 그러니까 이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낙연 그 전 대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고 대선까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이런 시점에서 대표를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그때도 말렸다. 이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권을 가는 데 있어서 당대표를 또다시 하는 거는 좀 리스크지 않냐라는 거는 뭐 고민정 의원뿐만 아니라 뭐 우상호 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견이 나오고 있고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지금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나올 선수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있어요. 뭐 이인영 뭐 장관 얘기도 나오고 또는 뭐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셨어요? 참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 저는 1인 1극 체제. 1극. 그러면서 이게 사당화가 거의 됐다고 보는데요. 네. 이걸 제가 여러 사람들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찬양하는 이걸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엮어봤거든요. 왜 해보세요? 차은우보다 잘생기고 네. 손흥민보다 뛰어나며 정조보다 리더십이 훌륭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이게 뭡니까?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게 안규령. 그다음에 손흥민보다 뛰어나다는 게 정청래. 그다음에 정조보다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건 김준혁. 그다음에 민주당의 아버지 강민구. 이게 뭡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 정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자.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1년 전에 사퇴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의 저는 역행이다. 이래 봅니다. 그거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건 딴 데 가서도 말씀하셨어요? 처음 한 어제 거예요? MBC 녹화를 했고 방송 안 됐기 때문에 했던 거를 여기 가서 또 하시면 어떡해요? 그걸 녹화니까 방송이 안 나왔습니다. 새로운 걸 해야지. 새로운 겁니다. 방송 처음입니다. 아 여기가 더 녹화니까. 여기가 더 빨리 나가니까. 그렇죠. 아. 그 녹화는 일요일이니까.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우리 새 변호사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음. 그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뭔가 예상보다 항상 좀 더 나가셔서 또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연임이 있었고 연임과 별개로 다른 게 더 있었어요. 당권 대권 분리를 뭔가 했거든요. 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권 대권 분리는 우리 뭐 이철희 진행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양당 모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김 시대로부터의 벗어난 거를 상징하는 게 저는 당권 대권 분리였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권 대권이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선출할 건지. 그런데 그러니까 연임 나오시는 건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연임 나오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왜 당권 대권 분리를까지도 건드렸을까? 이게 오히려 저는 좀 미스테리한 건데 가장 주대한 원인은 이 사법 리스크가 아니면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근데 이게 그 지방선거 공천권이랑 연동돼 있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재판을 둘러싼 게 뭐 위증교사, 대북송금, 그다음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 등등에서 이게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거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의식해서 이 어떤 뭔가 이렇게 보험의 보험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좀 두는 과정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걱정이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선으로 좀 많이 밀려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박성미 전 최고위원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제 여론조사를가요? 어디 며칠 전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왜 그럴까요? 되게
지금 부동의 1위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당 지지율보다 좀 낮다는 거는 뭔가 좀 하여간 좀 고민해볼 대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그 지지율이 이 이재명 대표와 이 뭐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똑같이 가거나 아니면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가 뭐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높다고 그렇죠. 한다면 그건 네. 최고의 시나리오인 그렇죠.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낮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심정적으로 이 대표를 지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럼 그 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그러니까 뭐 어떤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선택을 유보하는 층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국혁신당에게 마음을 주셨을 수 있고요. 조국혁신당에 약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 대선 후보로 나올 법한 다른 경쟁자에게 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 대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정당 지지율은 국힘보다 네, 낮더만요. 낮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결국에 지금 과제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얼마나 강화할 거냐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대표께서 얼마나 공간을 많이 열어줄 거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당내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소위 말하는 찐명계 이런 인사만 곁에 두는 게 아니라 좀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건드리는 그 노선들, 정치적인 노선들을 중도 확장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국힘 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좀 낮아요. 물론 비교 대상은 틀리지만 좀 이재명 낮아요? 대표의 개인 지지율이 얼마 전까지 높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최근에 그건 뭐 수치 따라 다른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민심은요. 한 군데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입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정말 국민의 뜻을 쫓아서 겸손하게 일할 때 민심은 없고요. 네. 아니면 일차나. 네. 근데 민주당은 이제 총선 민심 이야기 그만하세요. 음. 이미 총선 끝난 지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네. 총선 끝난 지가 이게 총선이 언제입니까? 그때 민심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민심이 뭐냐? 이걸 보고 이야기하자. 이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요건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제 수원지검 앞으로 가셨어요. 가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건 재판하신 판사분 탄핵 집회를 열었고 좀 그친 발언도 했는데 제가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친 발언을 했는데 저는 뭐 국민들은 좀 많이 양보하면 국민들은 그럴 수 있다. 국민이니까. 그런데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이거는 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할 일인가 이게. 제가 우선 이거 할 먼저- 말이 많아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신진우 부장한테 김만배하고 최용길 변호를 제가 2년간 재판을 받아봤어요. 최근에. 근데 진짜 차분하게 원칙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첫째 탄핵이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법이 시되잖아요. 근데 신진우 부장 파장은 무슨 위법이 있는가? 이걸 첫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런 이제 그 강력지지 개딸 이보다 더 문제가 민주당이요. 법 왜곡죄. 법을 왜곡하면 이게 판사까지도 처벌하겠다. 이런 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저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공갈 협박 아닙니까? 신변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이거 제가 보기에 그냥 표현의 자유로 둘 건지 법적으로 이게 처벌까지 필요한 게 아닌지 이걸 검토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야죠. 이 정도의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정도면 대법원장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네 가지 말씀. 어제 청문회에서 어떤 분이 좀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사법방해다, 전형적인 사법방해다, 분명한 사법 그런 거 하셨는데 조사위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서 당권 대권 분리랑도 좀 연결되는데 이 민주당은 그 수원지검 검사를 포함해서 지금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판사님에 대한 얘기도 그렇지만 이거 완전히 그 뭐랄까 이렇게 좀 상상을 좀 뛰어넘는 거여가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여론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여론의 동향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왼쪽에 계시는 분이든 오른쪽에 계시는 분 뭔가 그 이 더 다른 거가 걱정되고 이게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여전히 그 어떤 좀 사법 리스크가 약간 시간과의 게임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과의 게임. 그래서 대선이라는 일정이 있는데 지금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고 2026년 6월 3일인가가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우리 정치도 알고 사법도 아는 분들의 일반적 전망은 2026년 1분기가 지나면 재판부가 뭘 판결하기 어렵다라고 좀 보는 게 일반적 정서거든요. 그럼 실제로 남아 있는 건 한 1년 반 조금 더 될까 말까 한 정도 기간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의 판단은 다소 여론이 불리하든 좀 약간 비난을 받든 말든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행자부 장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이제 그 탄핵을 한번 추진했잖아요. 그리고 탄핵은 요건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3분의 1 발의 과반 찬성이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탄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보니까 77일인가 걸렸어요. 한 대략 8개월 내외 정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검사 탄핵도 그렇고 그 판사 탄핵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일단 탄핵을 한번 추진하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2026년 1분기 이후로 밀어내면 아무튼 지금 당장은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더라도 중도 확장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선거 다가와서 중도 확장하면 하면 되는 거지 라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어떤 나름의 전략적 판단으로 그 국민들이 좀 보기 이거 뭐야 하는 것도 쫙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중도 확장은 돼요?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허들로 치면 앞에 허들을 넘어야지 다음 허들을 넘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 보여지는 거죠.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아니라고 확실하게 저건 아닙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아, 그쵸.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총선에서 이겼고 그리고 그 민심에 힘입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대표님의 그런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파이가 커지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가 있었음에도 뭐 1심 판결에서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 이런 건 당연히 지적할 수 있고 입장문도 낼 수 있고 뭐 논평도 낼 수 있고 뭐 시위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탄핵까지 가고 이러는 문제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권력, 이 정도의 정말 큰 칼을 국민들이 쥐어주셨는데 너 내가 저기 가서 칼 휘두르랬더니 왜 다른 데 가서 칼 휘두르고 있어? 너 칼 다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늘 정치인의 운명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전선을 잘 세워서 가야 되는 국면이고 세울 전선이 너무나 많은데 특히 대통령과 근데 오히려 이 전선이 좀 흐트러질까 봐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발언 아까 우리 변호사님 하셨잖아요. 근데 뭐 저는 말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꼬리 오래 잡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영남 남인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뭔가 영남 출신이신 것 같은데. 저도 영남 출신인데. 지금 이제 영남 남인이라는 게 그 태계 이황 네. 이런 데 학파를 말하는 서해 유승용 옛날에 정조 때 최재공 다산 정약용도 남인입니다 원래. 근데 영남 남인의 예법에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예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잖아요. 저는 본인이 실수를 했으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이제 그 궤변으로 이걸 합리화시키려는 이게 문제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뭐 핸델이 어떠고 음악 있잖아요. 교향곡의 아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업적을 쌓았길래 그렇게 아버지라 해야 됩니까? 제가 하다못해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의 아버지라면 좀 이해하겠어요. 또는 뭐 해공 신익희가 뭐 아버지다. 요까지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뭘 했습니까? 정권을 잡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지금 수사 재판에 뭐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아부의 극치입니다. 반성해야 돼요. 미국의 왜 그 헌법을 기초했던 사람들, 건국의 아버지. 예, 그 파운딩 파더스라서 건국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요즘은 그거 안 써요. 왜냐하면 파더스라는 단어가 너무 이제 젠더로 보면 남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래서 프레이머 기초를 잡은 사람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요즘 다 그런 걸 조심하잖아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영남 남일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역사적으로 칭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라 그런 거 괜찮은데 우리 왜 역사적인 위인님 같은 분들도 살아있을 때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돌아가시면 나의 동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실은 살아있을 때 동상을 만드는 거랑 돌아가신 분을 동상을 만드는 거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 무슨 이순신 장군도 살아있을 때 나의 동상을 만들라 이렇게 했으면 이순신 장군이 됐건 뭐 세종대왕이 됐건 그랬으면 좀 그런 게 아닌데 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도
지금은 당에서 막 경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듣기 좋은 얘기, 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설탕 같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당에서 이재명 대표님부터가 이런 걸 좀 제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이재명 대표님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게. 당에서 앞에 말한 뭐 아까 뭐 차은우가 됐건 뭐 정조가 됐건 그런 거 합쳐가지고 그리고 무슨 검사 탄핵 같은 게 합쳐져가지고 야 민주당은 좀 약간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 정서를 제가 오히려 지금 키우고 있다 서로. 자기 개인의 출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당에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과유불급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대표께서도 뭐 따로 주의를 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본인도 이 발언의 여파가 대표께 부정적으로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발언을 하신 분도.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할 말이 없다. 좀 민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회 상황으로 좀 가볼까요? 국회가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반쪽짜리 국회라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요? 요즘은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근데 굴러가긴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입법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이 정말 약간 뭐랄까 이게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럴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완전히 이제 원내로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있는데 어제 입법 청문회를 보면 아무 이상함이 없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점점점 국민들은 국회가 돌아가는구나라는 나름의 어떤 민주당의 작전이라 그럴까요? 어떤 전략 전술이 나름 먹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이런 거를 몇 번 더 하면 국민의힘이 원외에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반쪽짜리는 건 분명히 맞죠. 비정상적인 것도 맞고 약간 이제 과거에 없던 방식인 것도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이 먼저 관례를 깬 건 맞는데 힘의 역관계에서 이게 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매듭을 짓고 국민의힘이 뭔가 좀 적절하게 이렇게 규탄을 하면서 돌아오든 명분을 가지고 돌아오든 뭔가 이렇게 선언적으로 돌아오든 일단 국회에 들어와서 정상화하면서 다음 라운드를 가는 게 좀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월급 루팡 아닌가요? 월급 루팡. 네, 돈만 받고 일은 안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고 시행령 정치에 기대고 뭐 피켓 들고 장외에서 시위하고 국회의장 이제 막 되셨는데 사퇴하라 그러고 상임위는 보이콧하고 이거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보이콧 할 만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원구성을 더 끌지 말고 그냥 7개라도 좀 빨리 받으셔라. 그러니까 그리고 좀 세비 받는 만큼 일하셔라. 그리고 여당이시잖아요. 그거 안 까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분간 안 들어갈 건가요? 그렇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겁니다. 전대까지? 예. 그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래 봐요. 예를 들어 이제 의석 비율이 뭐 11대 7이든 뭐 12대 7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한 당이 하나씩을 찍는 거예요. 1당이 의장 찍으면 2당은 뭐 법사위원장, 3당이 또 다른 거 찍으면 4당이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관행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요. 본인들이 11개를 먼저 다 먹고 찌끄러기 7개 남겨놓고 먹으려면 받아 먹고 먹기 싫으면 이거 먹지 마 우리 다 먹게. 이게 뭡니까? 이게 다수결이고 민주주의입니까? 찌끄레기가 뭡니까? 아니 자기들이 알짜를 다 먹고 별로 비중이 낮은 걸 7개를 먹으려면 먹고 받아 먹으려면 던지듯이 그걸 받아 먹으면 이게 국회 이게 집권당입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국방이 정무 이런 데 센데요. 그럼요. 정무이 쌤이 얼마나 왜 큰데. 민주당이 안 가져갔겠어요? 찌끄레기가 그러니까 찌끄러기란 말은 제가 취소하는데 민주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11개를 노른자에 그걸 다 먹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그냥 7개 던져주니까 이거 받아먹고 들어간다? 이러면 이게 집권당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편식하지 마세요. 제가 방송에서 뭘 했냐면 일체 타협하지 마라. 그다음에 장차관들 일체 국회 가지 마라.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해라. 이렇게 세 개의 조언은 지금 그대로 되고 있고요. 권한쟁의는 뭘 갖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마음대로 나는 기재에 가고 싶은데 내를 산자위로 보내놨더라고. 의장이 마음대로 배치해놓은 거예요. 의장이 그 월권 아닙니까? 같은 헌법기관끼리.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해라. 근데 물론 이제 판례가 우리 옛날에 3년 뒤에 각하된 건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이거죠. 마쿠가 아니구나. 공개 실세시네. 아니 그게 자유우파 국민의 대다수의 뜻이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당이 막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제 뜻이 아니고 다 자유우파의 대다수 국민의 뜻이니까. 아니 우리 시작 전에도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걸 보니 맞는 것 같고요. 실세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라디오 듣습니까? 직접 안 들어도 이게
정리해서 보고는가요? 담당자가 있어요. 기회 되면 그러면 이제 한번 다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보고 올립니다.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 예? 듣고 있는지도 모르죠. 제가 노니까. 말씀 한번 좀. 제가 그렇지, 중요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볼지도 모르잖아. 맞아. 그건 농담이. 예. 들어주시면 좋겠다. 예. 예. 그죠? 네. 오늘 이 얘기 안 하고 가면 후회될 것 같다라는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세 분 중에. 그냥 저는 네. 이 원구성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냥 음. 진짜 좀 반찬 투정하는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준다고 다른 알겠습니다. 훌륭한 음식들인데 그거 안 받는 거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반찬 투쟁. 단순하게 이제 그럼 7월 이후에는 왜 전대 이후에는 왜 들어올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그거는 그것도 이제 건인데. 들어온다고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하는 아, 일단 전대까지 본다. 시간 다 돼버렸어요. 아, 네. 하랄 때는 안 하시고. 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서정욱 변호사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